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뒷부분을 이어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5장. 겨울을 지내면서 몰리는 점점 더 말썽꾼이 되어갔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늦게 나타나서는 늦잠을 잤다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식욕은 왕성하면서도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불평을 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작업장에서 빠져나가 식수장으로 가서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루는 몰리가 건초를 씹으며 긴 꼬리를 흔들면서 기분 좋게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클로버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몰리, 내가 좀 기묘히 할 말이 있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가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사이의 울타리 너머를 보고 있던데 울타리 너머에는 필킹턴 신의 일꾼이 서 있고 말이야. 그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네 코를 쓰다듬었고 너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거의 확실하게 본 것 같거든. 몰리,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도 나도 그런 적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몰리가 펄쩍 뛰면서 발로 땅을 굴렀다. 몰리,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그 사내가 네 코를 쓰다듬지 않았다고 너의 명예를 걸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만 말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다. 뭔가 클로버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클로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집단을 헤쳐보았다. 집단 밑에는 각설탕 무더기와 색색의 리본 뭉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몰리가 행방을 감추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비둘기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가 윌링던의 반대편에 있다고 했다. 선술집 밖에 세워둔 빨간색과 검은색 칠을 한 이륜마차의 끌채 사이에 서 있었다고 했다. 체크무늬 반바지에 각반을 찬 술집 주인처럼 보이는 얼굴이 벌겋고 뚱뚱한 사내가 몰리의 코를 쓰다듬으며 각설탕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 털은 새로 다듬은 듯 했고 앞 갈기에는 주홍색 리본을 메고 있었다고 했다. 비둘기들은 몰리가 매우 흡족한 듯 보였다고 했다. 그 후로 어떤 동물도 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1월의 날씨는 매우 혹독했다. 땅은 얼어붙어 쇠처럼 단단했고 들판에서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었다. 큰 헛간에서는 수없이 회의가 열렸고 돼지들은 돌아오는 계절에 할 일들을 계획하느라 바빴다. 누가 봐도 월등히 영리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수긍했지만 그 사안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비준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 간의 갈등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체계는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둘은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서로 반대했다. 한쪽이 보리씨를 더 넓게 뿌려야겠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귀리씨를 더 넓게 뿌려야 한다고 했고 한쪽이 어느 밭에 양배추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그 밭은 뿌리 작물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기를 수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폭력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스노볼이 유창한 언변으로 다수의 의견을 얻는 편이었지만 마쿠 유세를 통해 세력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이 우세했다. 특히 양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적이었다. 근래에 들어 양들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는 표어를 시도 때도 없이 읊어댔다. 회의 중에까지 표어를 읊어대어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잦았는데 특히 스노볼이 연설 중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대목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스노볼은 저택에서 찾은 농민과 목축업자의 지난 호들을 읽으며 열심히 연구해서 혁신과 개혁안들을 세워놓고 있었다. 농수로와 사일리지, 기본광제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동물들로 하여금 매일 들판의 다른 지점을 정해서 직접 분뇨를 배설하도록 함으로써 짐수레로 분뇨를 나르는 작업을 줄이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어떤 방안을 세우지는 않으면서 스노볼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조용히 흘리곤 했는데 마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둘 사이에서의 그 모든 충돌 중에서도 가장 첨예했던 것은 풍차 때문에 일어났다.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넓은 목초지에 작은 둔덕이 있었는데 그곳이 농장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 스노볼은 지면 탐사를 한 후에 그곳이 풍차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했다. 발전기를 돌려서 농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구간에 불을 밝히고 겨울에 난방을 할 수도 있으며 회전톱, 사료 절단기, 사탕무 슬라이서를 작동시키고 전기 차교기를 이용하여 소젖을 짤 수도 있다. 농장은 재래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기계들만 갖추고 있었으므로 동물들은 그런 첨단 기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스노볼이 이러한 환상적인 기계들을 탁월한 언변으로 그려내자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었다. 기계가 자기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동안 들판에 편안히 누워서 감상을 하거나 독서, 대화 등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스노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었다. 기계적인 세부 사항들은 존스 씨 소유였던 세 권의 책, 주택 관리를 위한 1000가지 유용한 기술, 일반인을 위한 블록 쌓기, 전기에 관한 초보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스노볼이 연구실로 사용하는 곳은 예전에 부화기를 두었던 헛간으로 바닥이 매끄러운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했다. 스노볼은 몇 시간씩 연구실에 틀어박혀 지내곤 했다. 돌 옆에 책들을 펼쳐놓고 발굽 사이에 분필을 끼고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면서 신이 나서 낑낑거리며 한 줄씩 그려나갔다. 여러 개의 크랭크와 톱니바퀴들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마룻바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동물들은 설계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무척 감동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스노볼의 설계도를 감상하기 위해 들르곤 했다. 암탉과 오리들도 다녀갔는데 분필로 그려진 것들을 밟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오직 나폴레옹만 스노볼의 설계도에 냉담했다. 그는 처음부터 풍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예고도 없이 설계도를 보기 위해 스노볼의 연구소에 들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헛간을 돌면서 설계도를 면밀하게 뜯어보고 한두 번 냄새까지 맡아본 다음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견눈으로 설계도를 흘끔거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설계도 위에 소변을 보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풍차 계획을 놓고 농장 전체가 심각하게 둘로 분열되었다. 스노볼도 풍차 건설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돌을 운반해야 할 것이고 그것들로 벽을 쌓아야 했다.
풍차의 날개도 만들어야 하고 발전기와 전선도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노볼도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언하기를 그 후로는 필요한 노동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므로 동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폴레옹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므로 풍차를 짓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스노볼 지지하고 일주일에 3일 노동이라는 구호와 나폴레옹 지지하고 여물통을 채우자라는 구호 아래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졌다. 벤저민만이 유일하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식량이 풍부해지리라는 것도 풍차가 노동량을 줄여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벤저민의 말에 따르면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어질 터였다. 즉 별로 좋아질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풍차에 관한 논쟁과는 별개로 동물들은 농장을 사수하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었다. 외양간 전투에서 인간들이 패배하고 후퇴하기는 했으나 결국 농장을 되찾고 존수 씨를 다시 주인으로 앉히기 위해 전력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어쩌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동물들이 인간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교회 전체에 퍼지면서 이웃 농장의 동물들이 전보다 더욱 들썩이고 있었던 것이다. 늘 그렇듯이 이 문제를 놓고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의견이 달랐다. 나폴레옹의 주장은 동물들이 무기를 구해서 사용법을 숙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비둘기를 더 많이 날려보내서 다른 농장 동물들이 반란을 하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농장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더 이상 농장 사수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의견에도 솔깃하고 스노볼의 의견에도 솔깃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사실상 동물들은 늘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에,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에 수긍하는 편이었다. 드디어 스노볼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왔다.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풍차 건설을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물들이 큰 헛간에 모이자 스노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양들이 중간중간 울음소리로 방해를 하는 중에도 꿋꿋이 풍차 건설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나갔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조용한 소리로 풍차 계획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누구도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는 얼른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말을 1시간이 채 30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마치 자기의 말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스노볼이 다시 일어났다. 때마침 매 소리를 내려는 양들에게 호통을 쳐서 저지시킨 다음 열변을 토하며 풍차 건설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때까지도 지지도가 거의 비등하게 나뉘어져 있던 동물들의 마음이 스노볼의 웅변에 그에게로 기울어졌다. 스노볼은 그동안 동물들이 등에 지고 있던 구질구질한 노동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서 누리게 될 미래를 수려한 말솜씨로 그려냈다. 스노볼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는 사료 절단기와 순무 슬라이서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기를 이용해서 마구간마다 전등불과 온수, 냉수, 전기 난방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탈곡기와 쟁기, 썰에, 굴림대, 수확기, 바인더도
전기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노볼이 연설을 끝마쳤을 때에는 이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묘한 곁눈질로 스노볼을 쏘아보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고성의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밖에서 무시무시한 개짖는 소리가 나더니 금속 장식이 박힌 목줄을 찬 9마리의 거대한 개들이 헛간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왔다. 그러고는 곧장 스노볼을 향해 달려들었다. 스노볼은 튀어오르듯 자리를 떠남으로써 겨우 개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피할 수 있었다. 스노볼은 쏜살같이 문 밖으로 나갔고 개들이 곧 그 뒤를 쫓았다. 벌어지는 광경이 긴박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문 밖에 모여서서 추격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노볼은 대로로 이어지는 긴 목초지를 가로질러 달렸다. 돼지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어느새 그의 발 뒤꿈치까지 따라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노볼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개들이 드디어 그를 잡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겨우 다시 일어난 스노볼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 개들이 다시 그를 잡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개들 중 하나가 꼬리를 거의 물 뻔한 순간 꼬리를 휘둘러 겨우 빠져나갔다. 스노볼은 더욱 속력을 내어 달렸고 추적하는 개들과 겨우 1, 2인치 정도의 사이를 두고 울타리에 난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 뒤 모습을 감췄다. 겁에 질린 동물들은 숨소리도 죽이며 살금살금 헛간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개들이 헐떡거리며 돌아왔다. 모두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나폴레옹이 제시와 블루벨로부터 격리시켜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새끼들이었던 것이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몸집이 거대했으며 늑대처럼 사납게 보였다. 개들은 나폴레옹 곁에 바짝 붙어서 다른 개들이 존수 씨에게 그랬듯이 나폴레옹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나폴레옹이 예전에 메이저 영감이 연설을 하던 헛간 끝에 바닥이 높여진 곳으로 올라가자 개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회합은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일요 회의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농장에서의 작업의 모든 논의는 돼지들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의 모임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추후의 결정사항들을 동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일 것이지만 그것은 깃발 경배와 영국의 동물들이여 제창 그리고 그 주의 지시사항 전달을 위한 것이며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노볼의 추방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동물들은 이러한 공지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합당한 논리만 펼칠 수 있었다면 그들 중 몇몇은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복서조차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복서는 귀를 뒤로 젖힌 채 앞 갈기를 몇 번이나 흔들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돼지들 중에는 좀 더 예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맨 앞에 앉은 젊은 돼지 4마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항변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곁에 앉아있던 개들이 낮은 소리로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젊은 돼지들은 조용히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 양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 거의 15분 정도를 이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더 이상의 토론이 이어질 수 없었다. 회합이 끝난 후 스컬러가 농장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동지들, 우리 농장의 동물들 모두 나폴레옹 동지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거리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다고 믿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골치 아프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오. 나폴레옹 동지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어. 그도 기꺼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싶을 것이오. 하지만 동지들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소? 동지들이 스노볼의 터무니없는 풍차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동지들도 이제 알다시피 그는 범죄자가 아니오.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누군가가 말했다. 용맹스러움이 전부는 아니오. 스컬러가 말했다. 충성심과 복종이 더 중요하지. 외양간 전투에 관해서도 언젠가는 스노볼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 믿소. 기강을 잡는 것이 중요하오. 동지들, 강철처럼 탄탄한 기강. 오늘 동지들이 명심해야 할 좌우명은 바로 이것이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오. 동지들도 존스가 다시 쳐들어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요. 그렇지 않소? 이번에도 동물들은 반박한 말을 찾지 못했다. 존스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일요일 아침에 토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존스를 다시 오게 한다면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맞았다. 복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는 걸 거야. 그 다음부터 복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라는 모토에 하나 더하여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도 자신의 실천 원칙으로 삼았다. 이즈음 날이 풀려 봄철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스노볼이 풍차 설계도를 그렸던 헛간은 폐쇄되었으며 모두들 설계도는 지워졌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동물들은 큰 헛간에 모여 그 주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동산에서 뼈만 남은 메이저 영감의 두개골을 파다가 깃대 아래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올려놓았다. 총을 기대 놓은 바로 옆이었다. 깃발이 개양된 후 동물들은 큰 헛간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지어 두개골 옆을 지나면서 경의를 표해야 했다. 또한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 함께 모여 앉지 않았다. 나폴레옹과 스콜러 그리고 미니무스라는 노래와 시를 잘 짓는 또 한 마리의 돼지가 단상 위 맨 앞줄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9마리의 젊은 개들이 반원을 그리고 앉았다. 다른 돼지들은 그 뒤에 앉았다. 그 외의 동물들은 넓은 헛간 바닥에 단상을 마주보고 앉았다. 나폴레옹이 거친 딱딱한 군대 스타일로 그 주의 지시사항을 읽고 나면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한번 부르고 나서 모두 해산했다. 스노볼이 추방되고 세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에 의외의 소식이 동물들에게 전해졌다.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정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만 동물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이 작업은 매우 힘든 노동이 될 것이라는 말만 했다. 또한 배급되는 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풍차 건설 계획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세워져 있었으며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간 이 계획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었다. 제반 개선 작업을 포함해서 풍차 건설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컬러는 동물들에게 나폴레옹이 그동안 풍차 계획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처음에는 풍차 건설 계획을 옹호했으며
사실은 스노볼이 인큐베이터 헛간 바닥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는 나폴레옹의 서류 더미에서 훔쳐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풍차는 사실상 나폴레옹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럼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콜러가 아주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면미남이라고 했다. 농장 동물들에게 위험한 존재이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한 묘책으로 풍차 건설에 반대하는 척 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노볼이 제거되었으니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스컬러는 이런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전략이라고, 동지들, 전략. 스컬러는 껄껄거리는 웃음과 함께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동물들은 그 말의 뜻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스컬러의 말이 워낙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또 스컬러와 함께 다니는 세 마리의 개가 너무 무섭게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6장. 그 한 해 동안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럼에도 행복했다. 그 노동이 게으른 약탈자,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후세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 봄부터 여름까지 동물들은 주당 60시간씩 일을 했다. 그런데 8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이 작업에 빠지는 동물은 배급 식량을 반만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끝내지 못하고 남는 작업들이 있었다. 추수는 전년에 비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초여름에 뿌리 작물을 심기로 했던 밭 두 군데의 밭갈이가 늦어지는 바람에 경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가 힘들었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풍차 건설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농장에는 훌륭한 석회석 채석장도 있고 별채 창고에는 충분한 양의 모래와 시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풍차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 돌들을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쪼갤 방법을 좀처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곡괭이와 새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동물들은 뒷다리로만으로 설 수 없으니 그러한 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몇 주 동안 헛고생만 한 끝에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바로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큰 돌덩이들이 채석장 바닥에 널려 있었다. 그 돌 둘레에 밧줄을 둘러 묶은 다음에 암소와 말, 양을 비롯하여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모두 힘을 합해 끙끙거리며 아주 천천히 채석장 꼭대기 경사면으로 끌고 왔다. 결정적으로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돼지들까지도 합세를 했다. 그런 다음 절벽에서 돌을 떨어뜨려 쪼개는 방법이었다. 일단 돌이 쪼개진 다음에 옮기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말은 수레에 실어 날랐고 양들은 하나씩 끌어서 날랐다. 뮤리엘과 벤자민까지도 멍에를 차고 이륜 수레를 이용해 자기들의 몫을 했다. 늦여름이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양의 돌이 준비되었고 돼지들의 감독하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더디고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다. 돌덩이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피땀을 흘려야 하는 날도 종종 있었을 뿐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복서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복서 하나의 힘이 농장 나머지 동물 모두를 합한 것과 맞먹기 때문이었다.
언덕에서 돌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끌던 동물들이 함께 끌려 내려가면서 아우성을 쳤고, 그러면 언제나 복서가 밧줄을 있는 힘껏 당겨서 돌을 멈춰 세운 다음 꼭대기까지 끌어올리곤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면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땅을 파듯이 발굽에 힘이 들어갔고, 거대한 몸통을 타고 땀이 흥건하게 흘렀다. 동물들은 애잔한 존경의 눈으로 그런 복서를 바라보았다. 클로버는 가끔씩 복서에게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다. 복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복서에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오라, 이 두 개의 슬로건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 같았다. 복서는 어린 수탉에게 이제 30분이 아니라 45분 먼저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어렵게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는 혼자 채석장으로 갔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깨진 돌들을 수레에 실어 풍차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 고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예정된 일정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고 여름 내 작업을 진행했다. 존스 씨가 운영할 때에 비하여 더 많은 식량을 갖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때보다 적지는 않았다. 자기들 먹을 식량만 생산하면 되고 호사스러운 인간들 5명의 식량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너무 커서 많은 실수와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더 효율적이고 노동 축약적이었다. 예를 들어 김매기 같은 것도 인간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 중에 훔치는 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목조지와 경작지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울타리와 문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노동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긴 했지만 여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품목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파라핀 오일, 못, 노끈, 개 비스킷, 그리고 말들을 위한 쇠발굽 등 농장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씨앗과 인조비료도 필요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도구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풍차를 위한 기계장치도 필요했다. 이러한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모였을 때 나폴레옹이 새로운 방침 하나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동물농장은 주변 농장들과 무역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고 단지 시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풍차에 필요한 사항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초 더미와 올해 밀 수확의 일부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해지면 그때는 달걀을 팔아서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윌링던에는 언제나 달걀을 찾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므로 나폴레옹은 암탉들이 풍차 건설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또 한 번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인간들과 어떠한 일로도 상대하지 말 것이며 거래에 관여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존스를 축출한 후 첫 번째 승리의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었던가? 동물들 모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최소한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회합을 폐지했을 때 항의했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이번에도 소심하게 항의를 시도하려다가 무시무시한 개들의 으르렁거림에 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양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 그러자 잠깐 동안의 긴장감이 풀어졌다. 끝으로 나폴레옹이 앞발을 들어 소란한 분위기를 잠재우고 나서
이미 모든 세부 사항들이 잘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들이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므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짐은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했다. 윌링턴에 사는 윈퍼라는 이름의 판매원이 동물농장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농장으로 와서 지시사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은 늘 그렇듯이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으며 동물들은 이어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부르고 모두 해산했다. 이어서 스콜러가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는 거래를 하지 말라거나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이 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없으며 그런 안건이 상정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단지 동물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며 아마도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 소문들에 근거한 것 같다고 했다. 몇몇 동물들이 여전히 미심쩍어하자 약삭빠른 스콜러가 다그쳤다. 동지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런 결론이 내려졌었다는 기록이 있느냐 말이오. 어디 써놓은 것이라도 있어?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동물들은 자기들의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윈퍼는 약속한 대로 매주 월요일에 농장을 방문했다. 체격이 작고 구렛나루수를 기른 교활해 보이는 사내로 아주 영세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동물농장이 중개인을 필요로 할 것이며 수수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윈퍼와 마주치는 일은 되도록 피하면서도 그의 방문을 두려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네 발을 짚고 있는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서 있는 윈퍼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은 동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이 새로운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농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전보다 더 증오하고 있었다. 모두들 동물농장이 언제고 망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풍차건설이 실패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술집에 모여 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풍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리고 설사 서 있다 해도 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썩 내키지는 않지만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물농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그곳이 매너농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한 농장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타향으로 떠나버린 존스 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영웅시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윈퍼를 통해서가 아니면 동물농장은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폭스우드의 펄킹턴이나 핀츠필드의 프레드릭 둘 중 하나와 본격적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으려는 중이라는, 그러나 절대로 두 농장과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갑자기 농가 저택으로 옮겨가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번에도 동물들은 반란 초기에 이를 금지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스컬러는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스컬러는 농장의 수뇌부인 돼지들이 조용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생각해 보아도 돼지우리보다는 저택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스컬러는 최근 들어 나폴레옹을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을 오락실로 사용하며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듣자 몇몇 동물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복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라는 신조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 하지만 침대 사용을 금하는 규칙을 기억한다고 믿고 있는 클로버는 헛간에 쓰인 7계명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각각의 글자밖에 읽을 수 없는 클로버는 뮤리엘을 불렀다. 뮤리엘, 네 번째 계명을 읽어봐줘. 절대로 침대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쓰여있지 않아? 뮤리엘은 애를 먹어가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갔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시트를 덮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 있는데 뮤리엘이 마침내 네 번째 계명을 읽어주었다. 클로버는 네 번째 계명에 시트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그게 맞는 것 같았다. 때마침 두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지나던 스컬러가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었다. 우리 돼지들이 이제 농가저택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소리를 들었나 보지? 그게 어때서? 혹시 침대 사용을 금하는 규칙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시오? 침대란 단지 잠을 자기 위한 장소일 뿐이오. 말하자면 마구간에 있는 집단도 침대인 거요. 규칙은 시트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였어. 시트는 인간의 반명품이니까. 우리는 저택에 있는 침대의 시트는 벗겨버리고 담요를 깔고 잠을 자지. 침대가 편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편안해서 당장 시급한 업무를 숙고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오. 동지들이 우리의 숙면을 빼앗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자는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소? 동물들은 이 질문에 바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해주고는 더 이상 돼지들이 저택 침대에서 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부터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역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동물들은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건초와 옥수수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식량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풍차를 생각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보상되는 것 같았다. 풍차는 이제 반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추수가 끝나고 맑은 날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일했다. 하루 종일 돌덩이를 끌고 밀며 힘겹게 움직이면서도 그렇게 해서 풍차의 벽이 1피트라도 올라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복선은 밤에도 혼자 나와 보름달 아래 한두 시간씩 일을 더 하곤 했다. 동물들은 시간이 나면 반쯤 완성된 풍차 주위를 돌면서 위풍도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벽을 우러르며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대견해했다. 하지만 늙은 벤자민만은 풍차에 열광하기를 거부하면서 언제나처럼 당나귀는 오래 산다는 아리송한 말만 중얼거리곤 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매서운 남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자 시멘트를 반죽할 수 없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농장 건물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심한 강풍이 몰아쳤다. 지붕의 타일도 여러 개 날아갔다. 갑자기 잠을 자던 암탉들이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 꾀꾀거렸다. 꿈결에 멀리서 울리는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동물들이 축사 밖으로 나와 보니 깃대가 넘어져 있었고 과수원 자락에 서 있던 느릅나무가 생무 뽑히듯 뿌리째 뽑혀 있었다. 간밤의 강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을 살펴보던 동물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 절망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풍차가 무너져 있었다.
동물들은 일제히 풍차가 서 있던 자리로 달려갔다. 좀처럼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나폴레옹이 제일 앞서서 달려갔다. 그렇다. 그들의 고된 노동의 결실이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힘겹게 깨트리고 끌어다가 쌓았던 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한동안 모두 할 말을 잃고 애통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돌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은 침묵 속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때때로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꼿꼿해진 꼬리를 날카롭게 좌우로 흔드는 폼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판단이 선 듯 동작을 멈췄다. 동지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줄 아시오? 밤중에 나와서 우리의 풍차를 무너뜨린 원수가 누구인지 아시오? 스노우볼이요. 그러고는 갑자기 포효한 음성으로 천둥처럼 울부짖었다. 스노볼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요.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의 계획을 방해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추방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어둠을 틈타 이곳에 와서 우리가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쌓아올린 풍차를 무너뜨린 것이요. 동지들, 이에 나는 이 자리에서 스노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바이요. 그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자에게 2급 동물 영웅 훈장과 사과 반부쇠, 즉 14kg을 주겠소. 산채로 잡아오면 한 부쇠린 28kg을 줄 것이오. 스노볼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물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의 함성이 일었으며 동물들은 각기 스노볼이 혹시라도 농장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덕 근처 풀밭에 남아있는 돼지 발자국을 발견했다. 몇 야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울타리에 난 구멍 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신중하게 발자국 냄새를 맡아보더니 스노볼의 발자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노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온 것 같다고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동지들. 나폴레옹은 발자국을 조사하고 나서 외쳤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과업이 있어. 오늘 아침 당장 풍차 건설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겨울에도 날씨와 관계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오. 이 한심한 배신자에게 우리의 과업을 그렇게 쉽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오. 동지들, 기억하시오.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끝까지 수행해 갈 것이오. 앞으로 나갑시다, 동지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뒷부분을 이어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5장. 겨울을 지내면서 몰리는 점점 더 말썽꾼이 되어갔다. 매일 아침 작업장에 늦게 나타나서는 늦잠을 잤다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식욕은 왕성하면서도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불평을 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작업장에서 빠져나가 식수장으로 가서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며 서 있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루는 몰리가 건초를 씹으며 긴 꼬리를 흔들면서 기분 좋게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클로버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몰리, 내가 좀 기묘히 할 말이 있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가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사이의 울타리 너머를 보고 있던데 울타리 너머에는 필킹턴 신의 일꾼이 서 있고 말이야. 그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네 코를 쓰다듬었고 너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거의 확실하게 본 것 같거든. 몰리,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 사람도 나도 그런 적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몰리가 펄쩍 뛰면서 발로 땅을 굴렀다. 몰리, 내 얼굴 똑바로 쳐다봐. 그 사내가 네 코를 쓰다듬지 않았다고 너의 명예를 걸고 나에게 말할 수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만 말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다. 뭔가 클로버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클로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집단을 헤쳐보았다. 집단 밑에는 각설탕 무더기와 색색의 리본 뭉치가 숨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몰리가 행방을 감추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비둘기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가 윌링던의 반대편에 있다고 했다. 선술집 밖에 세워둔 빨간색과 검은색 칠을 한 이륜마차의 끌채 사이에 서 있었다고 했다. 체크무늬 반바지에 각반을 찬 술집 주인처럼 보이는 얼굴이 벌겋고 뚱뚱한 사내가 몰리의 코를 쓰다듬으며 각설탕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 털은 새로 다듬은 듯 했고 앞 갈기에는 주홍색 리본을 메고 있었다고 했다. 비둘기들은 몰리가 매우 흡족한 듯 보였다고 했다. 그 후로 어떤 동물도 몰리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1월의 날씨는 매우 혹독했다. 땅은 얼어붙어 쇠처럼 단단했고 들판에서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었다. 큰 헛간에서는 수없이 회의가 열렸고 돼지들은 돌아오는 계절에 할 일들을 계획하느라 바빴다. 누가 봐도 월등히 영리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 수긍했지만 그 사안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비준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 간의 갈등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체계는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둘은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서로 반대했다. 한쪽이 보리씨를 더 넓게 뿌려야겠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귀리씨를 더 넓게 뿌려야 한다고 했고 한쪽이 어느 밭에 양배추 재배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다른 한쪽은 그 밭은 뿌리 작물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기를 수 없는 땅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폭력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스노볼이 유창한 언변으로 다수의 의견을 얻는 편이었지만 마쿠 유세를 통해 세력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폴레옹이 우세했다. 특히 양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적이었다. 근래에 들어 양들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는 표어를 시도 때도 없이 읊어댔다. 회의 중에까지 표어를 읊어대어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잦았는데 특히 스노볼이 연설 중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대목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스노볼은 저택에서 찾은 농민과 목축업자의 지난 호들을 읽으며 열심히 연구해서 혁신과 개혁안들을 세워놓고 있었다. 농수로와 사일리지, 기본광제에 대해서 학구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동물들로 하여금 매일 들판의 다른 지점을 정해서 직접 분뇨를 배설하도록 함으로써 짐수레로 분뇨를 나르는 작업을 줄이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어떤 방안을 세우지는 않으면서 스노볼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조용히 흘리곤 했는데 마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둘 사이에서의 그 모든 충돌 중에서도 가장 첨예했던 것은
풍차 때문에 일어났다.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넓은 목초지에 작은 둔덕이 있었는데 그곳이 농장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었다. 스노볼은 지면 탐사를 한 후에 그곳이 풍차를 세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했다. 발전기를 돌려서 농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구간에 불을 밝히고 겨울에 난방을 할 수도 있으며 회전톱, 사료 절단기, 사탕무 슬라이서를 작동시키고 전기 차교기를 이용하여 소젖을 짤 수도 있다. 농장은 재래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기계들만 갖추고 있었으므로 동물들은 그런 첨단 기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스노볼이 이러한 환상적인 기계들을 탁월한 언변으로 그려내자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었다. 기계가 자기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동안 들판에 편안히 누워서 감상을 하거나 독서, 대화 등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스노볼의 풍차 계획이 완성되었다. 기계적인 세부 사항들은 존스 씨 소유였던 세 권의 책, 주택 관리를 위한 1000가지 유용한 기술, 일반인을 위한 블록 쌓기, 전기에 관한 초보 지식에 근거하고 있었다. 스노볼이 연구실로 사용하는 곳은 예전에 부화기를 두었던 헛간으로 바닥이 매끄러운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했다. 스노볼은 몇 시간씩 연구실에 틀어박혀 지내곤 했다. 돌 옆에 책들을 펼쳐놓고 발굽 사이에 분필을 끼고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면서 신이 나서 낑낑거리며 한 줄씩 그려나갔다. 여러 개의 크랭크와 톱니바퀴들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지면서 마룻바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동물들은 설계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뭔가 무척 감동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스노볼의 설계도를 감상하기 위해 들르곤 했다. 암탉과 오리들도 다녀갔는데 분필로 그려진 것들을 밟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오직 나폴레옹만 스노볼의 설계도에 냉담했다. 그는 처음부터 풍차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폴레옹은 예고도 없이 설계도를 보기 위해 스노볼의 연구소에 들렀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헛간을 돌면서 설계도를 면밀하게 뜯어보고 한두 번 냄새까지 맡아본 다음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견눈으로 설계도를 흘끔거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설계도 위에 소변을 보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풍차 계획을 놓고 농장 전체가 심각하게 둘로 분열되었다. 스노볼도 풍차 건설이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돌을 운반해야 할 것이고 그것들로 벽을 쌓아야 했다. 풍차의 날개도 만들어야 하고 발전기와 전선도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노볼도 언급한 바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단언하기를 그 후로는 필요한 노동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므로 동물들은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폴레옹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므로 풍차를 지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스노볼 지지하고 일주일에 3일 노동이라는 구호와 나폴레옹 지지하고 여물통을 채우자라는 구호 아래 두 개의 당파로 나뉘어졌다. 벤자민만이 유일하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식량이 풍부해지리라는 것도 풍차가 노동량을 줄여주리라는 것도 믿지 않았다. 벤자민의 말에 따르면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어질 터였다. 즉 별로 좋아질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풍차에 관한 논쟁과는 별개로 동물들은 농장을 사수하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었다. 외양간 전투에서 인간들이 패배하고 후퇴하기는 했으나 결국 농장을 되찾고 존수 씨를 다시 주인으로 앉히기 위해 전력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어쩌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동물들이 인간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교회 전체에 퍼지면서 이웃 농장의 동물들이 전보다 더욱 들썩이고 있었던 것이다. 늘 그렇듯이 이 문제를 놓고도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의견이 달랐다. 나폴레옹의 주장은 동물들이 무기를 구해서 사용법을 숙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비둘기를 더 많이 날려보내서 다른 농장 동물들이 반란을 하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농장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더 이상 농장 사수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동물들은 나폴레옹의 의견에도 솔깃하고 스노볼의 의견에도 솔깃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사실상 동물들은 늘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에,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에 수긍하는 편이었다. 드디어 스노볼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왔다.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 풍차 건설을 시작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물들이 큰 헛간에 모이자 스노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양들이 중간중간 울음소리로 방해를 하는 중에도 꿋꿋이 풍차 건설을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나갔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그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조용한 소리로 풍차 계획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누구도 지지하는 쪽에 투표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는 얼른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말을 1시간이 채 30초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마치 자기의 말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자 스노볼이 다시 일어났다. 때마침 매 소리를 내려는 양들에게 호통을 쳐서 저지시킨 다음 열변을 토하며 풍차 건설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때까지도 지지도가 거의 비등하게 나뉘어져 있던 동물들의 마음이 스노볼의 웅변에 그에게로 기울어졌다. 스노볼은 그동안 동물들이 등에 지고 있던 구질구질한 노동의 무게를 덜어내고 나서 누리게 될 미래를 수려한 말솜씨로 그려냈다. 스노볼이 펼치는 상상의 세계는 사료 절단기와 순무 슬라이서에서 끝나지 않았다. 전기를 이용해서 마구간마다 전등불과 온수, 냉수, 전기 난방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탈곡기와 쟁기, 썰에, 굴림대, 수확기, 바인더도 전기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스노볼이 연설을 끝마쳤을 때에는 이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묘한 곁눈질로 스노볼을 쏘아보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던 고성의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밖에서 무시무시한 개짖는 소리가 나더니 금속 장식이 박힌 목줄을 찬 9마리의 거대한 개들이 헛간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왔다. 그러고는 곧장 스노볼을 향해 달려들었다. 스노볼은 튀어오르듯 자리를 떠남으로써 겨우 개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피할 수 있었다. 스노볼은 쏜살같이 문 밖으로 나갔고 개들이 곧 그 뒤를 쫓았다. 벌어지는 광경이 긴박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문 밖에 모여서서 추격전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노볼은 대로로 이어지는 긴 목초지를 가로질러 달렸다. 돼지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으로 달렸지만 개들은 어느새 그의 발 뒤꿈치까지 따라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노볼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개들이 드디어 그를 잡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겨우 다시 일어난 스노볼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달렸다. 개들이 다시 그를 잡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개들 중 하나가 꼬리를 거의 물 뻔한 순간 꼬리를 휘둘러 겨우 빠져나갔다. 스노볼은 더욱 속력을 내어 달렸고 추적하는 개들과 겨우 1, 2인치 정도의 사이를 두고 울타리에 난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 뒤 모습을 감췄다. 겁에 질린 동물들은 숨소리도 죽이며 살금살금 헛간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개들이 헐떡거리며 돌아왔다. 모두들 처음에는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나폴레옹이 제시와 블루벨로부터 격리시켜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새끼들이었던 것이다.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몸집이 거대했으며 늑대처럼 사납게 보였다. 개들은 나폴레옹 곁에 바짝 붙어서 다른 개들이 존스 씨에게 그랬듯이 나폴레옹을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나폴레옹이 예전에 메이저 영감이 연설을 하던 헛간 끝에 바닥이 높여진 곳으로 올라가자 개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회합은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일요 회의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시간 낭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농장에서의 작업의 모든 논의는 돼지들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주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의 모임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추후의 결정사항들을 동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일 것이지만 그것은 깃발 경배와 영국의 동물들이여 제창 그리고 그 주의 지시사항 전달을 위한 것이며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노볼의 추방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동물들은 이러한 공지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합당한 논리만 펼칠 수 있었다면 그들 중 몇몇은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복서조차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복서는 귀를 뒤로 젖힌 채 앞 갈기를 몇 번이나 흔들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돼지들 중에는 좀 더 예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 맨 앞에 앉은 젊은 돼지 4마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항변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 곁에 앉아있던 개들이 낮은 소리로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바람에 젊은 돼지들은 조용히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서 양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거의 15분 정도를 이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더 이상의 토론이 이어질 수 없었다. 회합이 끝난 후 스컬러가 농장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동지들, 우리 농장의 동물들 모두 나폴레옹 동지가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거리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있다고 믿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골치 아프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오. 나폴레옹 동지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굳게 믿고 있어. 그도 기꺼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싶을 것이오. 하지만 동지들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소? 동지들이 스노볼의 터무니없는 풍차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동지들도 이제 알다시피 그는 범죄자가 아니오. 스노볼은 외양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누군가가 말했다. 용맹스러움이 전부는 아니오. 스컬러가 말했다. 충성심과 복종이 더 중요하지. 외양간 전투에 관해서도 언젠가는 스노볼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 믿소.
기강을 잡는 것이 중요하오. 동지들, 강철처럼 탄탄한 기강. 오늘 동지들이 명심해야 할 좌우명은 바로 이것이오.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오. 동지들도 존스가 다시 쳐들어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요. 그렇지 않소? 이번에도 동물들은 반박한 말을 찾지 못했다. 존스가 다시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일요일 아침에 토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존스를 다시 오게 한다면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맞았다. 복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맞는 걸 거야. 그 다음부터 복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라는 모토에 하나 더하여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도 자신의 실천 원칙으로 삼았다. 이즈음 날이 풀려 봄철 밭갈이가 시작되었다. 스노볼이 풍차 설계도를 그렸던 헛간은 폐쇄되었으며 모두들 설계도는 지워졌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동물들은 큰 헛간에 모여 그 주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동산에서 뼈만 남은 메이저 영감의 두개골을 파다가 깃대 아래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올려놓았다. 총을 기대놓은 바로 옆이었다. 깃발이 개양된 후 동물들은 큰 헛간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지어 두개골 옆을 지나면서 경의를 표해야 했다. 또한 이제는 예전처럼 모두 함께 모여 앉지 않았다. 나폴레옹과 스콜러 그리고 미니무스라는 노래와 시를 잘 짓는 또 한 마리의 돼지가 단상 위 맨 앞줄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 9마리의 젊은 개들이 반원을 그리고 앉았다. 다른 돼지들은 그 뒤에 앉았다. 그 외의 동물들은 넓은 헛간 바닥에 단상을 마주보고 앉았다. 나폴레옹이 거친 딱딱한 군대 스타일로 그 주의 지시사항을 읽고 나면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한번 부르고 나서 모두 해산했다. 스노볼이 추방되고 세 번째 돌아오는 일요일에 의외의 소식이 동물들에게 전해졌다.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정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만 동물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이 작업은 매우 힘든 노동이 될 것이라는 말만 했다. 또한 배급되는 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풍차 건설 계획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세워져 있었으며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간 이 계획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었다. 제반 개선 작업을 포함해서 풍차 건설은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날 저녁 스콜러는 동물들에게 나폴레옹이 그동안 풍차 계획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처음에는 풍차 건설 계획을 옹호했으며 사실은 스노볼이 인큐베이터 헛간 바닥에 그려놓았던 설계도는 나폴레옹의 서류 더미에서 훔쳐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풍차는 사실상 나폴레옹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럼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스콜러가 아주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면미남이라고 했다. 농장 동물들에게 위험한 존재이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스노볼을 제거하기 위한 묘책으로 풍차 건설에 반대하는 척 했다는 것이다. 이제 스노볼이 제거되었으니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스컬러는 이런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전략이라고 동지들, 전략. 스컬러는 껄껄거리는 웃음과 함께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동물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스컬러의 말이 워낙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또 스컬러와 함께 다니는 3마리의 개가 너무 무섭게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6장. 그 한 해 동안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럼에도 행복했다. 그 노동이 게으른 약탈자,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후세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 봄부터 여름까지 동물들은 주당 60시간씩 일을 했다. 그런데 8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이제부터 일요일 오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이 작업에 빠지는 동물은 배급 식량을 반만 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음에도 끝내지 못하고 남는 작업들이 있었다. 추수는 전년에 비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초여름에 뿌리 작물을 심기로 했던 밭 2군데의 밭갈이가 늦어지는 바람에 경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가오는 겨울을 나기가 힘들었을 것이 불보듯 뻔했다. 풍차건설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농장에는 훌륭한 석회석 채석장도 있고 별채 창고에는 충분한 양의 모래와 시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풍차건설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그 돌들을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쪼갤 방법을 좀처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곡괭이와 새 지렛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동물들은 뒷다리로만으로 설 수 없으니 그러한 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몇 주 동안 헛고생만 한 끝에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바로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큰 돌덩이들이 채석장 바닥에 널려 있었다. 그 돌 둘레에 밧줄을 둘러 묶은 다음에 암소와 말, 양을 비롯하여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동물들이 모두 힘을 합해 끙끙거리며 아주 천천히 채석장 꼭대기 경사면으로 끌고 왔다. 결정적으로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돼지들까지도 합세를 했다. 그런 다음 절벽에서 돌을 떨어뜨려 쪼개는 방법이었다. 일단 돌이 쪼개진 다음에 옮기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말은 수레에 실어 날랐고 양들은 하나씩 끌어서 날랐다. 뮤리엘과 벤자민까지도 멍에를 차고 이륜 수레를 이용해 자기들의 몫을 했다. 늦여름이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양의 돌이 준비되었고 돼지들의 감독하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사는 더디고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다. 돌덩이 하나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피땀을 흘려야 하는 날도 종종 있었을 뿐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복서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복서 하나의 힘이 농장 나머지 동물 모두를 합한 것과 맞먹기 때문이었다. 언덕에서 돌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끌던 동물들이 함께 끌려 내려가면서 아우성을 쳤고 그러면 언제나 복서가 밧줄을 있는 힘껏 당겨서 돌을 멈춰 세운 다음 꼭대기까지 끌어올리곤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면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땅을 파듯이 발굽에 힘이 들어갔고 거대한 몸통을 타고 땀이 흥건하게 흘렀다. 동물들은 애잔한 존경의 눈으로 그런 복서를 바라보았다. 클로버는 가끔씩 복서에게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다. 복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복서에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오라 이 두 개의 슬로건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 같았다. 복서는 어린 수탉에게 이제 30분이 아니라 45분 먼저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어렵게 여유 시간을 만들어서는 혼자 채석장으로 갔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깨진 돌들을 수레에 실어 풍차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 고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예정된 일정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고 여름 내 작업을 진행했다. 존스 씨가 운영할 때에 비하여 더 많은 식량을 갖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때보다 적지는 않았다. 자기들 먹을 식량만 생산하면 되고 호사스러운 인간들 5명의 식량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너무 커서 많은 실수와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더 효율적이고 노동 축약적이었다. 예를 들어 김매기 같은 것도 인간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동물 중에 훔치는 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목조지와 경작지를 구분하는 울타리를 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울타리와 문을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노동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긴 했지만 여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품목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파라핀 오일, 못, 노끈, 개 비스킷, 그리고 말들을 위한 쇠발굽 등 농장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씨앗과 인조비료도 필요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도구들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풍차를 위한 기계장치도 필요했다. 이러한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모였을 때 나폴레옹이 새로운 방침 하나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동물농장은 주변 농장들과 무역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고 단지 시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다. 풍차에 필요한 사항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조 더미와 올해 밀 수확의 일부를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해지면 그때는 달걀을 팔아서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윌링던에는 언제나 달걀을 찾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므로 나폴레옹은 암탉들이 풍차 건설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또 한 번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인간들과 어떠한 일로도 상대하지 말 것이며 거래에 관여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존스를 축출한 후 첫 번째 승리의 회합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었던가? 동물들 모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최소한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회합을 폐지했을 때 항의했던 4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이번에도 소심하게 항의를 시도하려다가 무시무시한 개들의 으르렁거림에 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 나서 늘 그렇듯이 양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 그러자 잠깐 동안의 긴장감이 풀어졌다. 끝으로 나폴레옹이 앞발을 들어 소란한 분위기를 잠재우고 나서 이미 모든 세부 사항들이 잘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들이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므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짐은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했다. 윌링던에 사는 윈퍼라는 이름의 판매원이 동물농장부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농장으로 와서 지시사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은 늘 그렇듯이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마무리했으며 동물들은 이어 영국의 동물들이여를 부르고 모두 해산했다. 이어서 스콜러가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동물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그는 거래를 하지 말라거나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사항이 회의에서 통과된 적이 없으며 그런 안건이 상정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단지 동물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이며 아마도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 소문들에 근거한 것 같다고 했다. 몇몇 동물들이 여전히 미심쩍어하자 약삭빠른 스콜러가 다그쳤다. 동지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그런 결론이 내려졌었다는 기록이 있느냐 말이오. 어디 써놓은 것이라도 있어?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동물들은 자기들의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윈퍼는 약속한 대로 매주 월요일에 농장을 방문했다. 체격이 작고 구렛나루수를 기른 교활해 보이는 사내로 아주 영세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동물농장이 중개인을 필요로 할 것이며 수수료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윈퍼와 마주치는 일은 되도록 피하면서도 그의 방문을 두려움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네 발을 짚고 있는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서 있는 윈퍼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을 동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이 새로운 정책을 수긍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농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증오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전보다 더 증오하고 있었다. 모두들 동물농장이 언제고 망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풍차건설이 실패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술집에 모여 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풍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리고 설사 서 있다 해도 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썩 내키지는 않지만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물농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그곳이 매너농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한 농장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고 타향으로 떠나버린 존스 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영웅시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윈퍼를 통해서가 아니면 동물농장은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폭스우드의 펄킹턴이나 핀츠필드의 프레드릭 둘 중 하나와 본격적인 비즈니스 계약을 맺으려는 중이라는, 그러나 절대로 두 농장과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갑자기 농가 저택으로 옮겨가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이번에도 동물들은 반란 초기에 이를 금지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던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스컬러는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물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스컬러는 농장의 수뇌부인 돼지들이 조용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생각해 보아도 돼지우리보다는 저택에 거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스컬러는 최근 들어 나폴레옹을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을 오락실로 사용하며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말을 듣자 몇몇 동물들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복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라는 신조로 받아들이고 넘어갔다. 하지만 침대 사용을 금하는 규칙을 기억한다고 믿고 있는 클로버는 헛간에 쓰인 7계명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각각의 글자밖에 읽을 수 없는 클로버는 뮤리엘을 불렀다. 뮤리엘, 네 번째 계명을 읽어봐줘. 절대로 침대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쓰여있지 않아? 뮤리엘은 애를 먹어가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읽어갔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시트를 덮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뮤리엘이 마침내 네 번째 계명을 읽어주었다. 클로버는 네 번째 계명에 시트가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벽에 그렇게 쓰여있으니 그게 맞는 것 같았다. 때마침 두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지나던 스컬러가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 줄 수 있었다. 우리 돼지들이 이제 농가저택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소리를 들었나 보지? 그게 어때서? 혹시 침대 사용을 금하는 규칙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시오?
침대란 단지 잠을 자기 위한 장소일 뿐이요. 말하자면 마구간에 있는 집단도 침대인 거요. 규칙은 시트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였어. 시트는 인간의 반명품이니까. 우리는 저택에 있는 침대의 시트는 벗겨버리고 담요를 깔고 잠을 자지. 침대가 편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편안해서 당장 시급한 업무를 숙고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오. 동지들이 우리의 숙면을 빼앗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 우리가 피곤해 지쳐서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자는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소? 동물들은 이 질문에 바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해주고는 더 이상 돼지들이 저택 침대에서 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부터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역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동물들은 피곤하지만 행복했다. 힘든 한 해를 보냈고 건초와 옥수수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식량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풍차를 생각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보상되는 것 같았다. 풍차는 이제 반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추수가 끝나고 맑은 날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동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일했다. 하루 종일 돌덩이를 끌고 밀며 힘겹게 움직이면서도 그렇게 해서 풍차의 벽이 1피트라도 올라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복서는 밤에도 혼자 나와 보름달 아래 1~2시간씩 일을 더 하곤 했다. 동물들은 시간이 나면 반쯤 완성된 풍차 주위를 돌면서 위풍도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벽을 우러르며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대견해했다. 하지만 늙은 벤자민만은 풍차에 열광하기를 거부하면서 언제나처럼 당나귀는 오래 산다는 아리송한 말만 중얼거리곤 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매서운 남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자 시멘트를 반죽할 수 없어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농장 건물이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심한 강풍이 몰아쳤다. 지붕의 타일도 여러 개 날아갔다. 갑자기 잠을 자던 암탉들이 동시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 깨깨거렸다. 꿈결에 멀리서 울리는 총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동물들이 축사 밖으로 나와 보니 깃대가 넘어져 있었고 과수원 자락에 서 있던 느릅나무가 생무 뽑히듯 뿌리째 뽑혀 있었다. 간밤의 강풍이 휩쓸고 간 흔적들을 살펴보던 동물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 절망에 찬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끔찍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풍차가 무너져 있었다. 동물들은 일제히 풍차가 서 있던 자리로 달려갔다. 좀처럼 걸음을 재촉하지 않는 나폴레옹이 제일 앞서서 달려갔다. 그렇다. 그들의 고된 노동의 결실이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힘겹게 깨트리고 끌어다가 쌓았던 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한동안 모두 할 말을 잃고 애통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돌들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나폴레옹은 침묵 속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때때로 땅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꼿꼿해진 꼬리를 날카롭게 좌우로 흔드는 폼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판단이 선 듯 동작을 멈췄다. 동지들,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줄 아시오? 밤중에 나와서 우리의 풍차를 무너뜨린 원수가 누구인지 아시오? 스노우볼이요. 그러고는 갑자기 포효한 음성으로 천둥처럼 울부짖었다. 스노우볼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요.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의 계획을 방해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추방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어둠을 틈타 이곳에 와서 우리가 1년 가까이 공을 들여 쌓아올린 풍차를 무너뜨린 것이오. 동지들, 이에 나는 이 자리에서 스노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바이오. 그를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자에게 2급 동물 영웅 훈장과 사과 반부쇠, 즉 14kg을 주겠소. 산채로 잡아오면 한 부쇠린 28kg을 줄 것이오. 스노볼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물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분노의 함성이 일었으며 동물들은 각기 스노볼이 혹시라도 농장에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둔덕 근처 풀밭에 남아있는 돼지 발자국을 발견했다. 몇 야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울타리에 난 구멍 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신중하게 발자국 냄새를 맡아보더니 스노볼의 발자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노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온 것 같다고 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동지들. 나폴레옹은 발자국을 조사하고 나서 외쳤다.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할 과업이 있어. 오늘 아침 당장 풍차 건설을 다시 시작할 것이고 겨울에도 날씨와 관계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오. 이 한심한 배신자에게 우리의 과업을 그렇게 쉽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오. 동지들, 기억하시오. 우리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끝까지 수행해 갈 것이오. 앞으로 나갑시다, 동지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